안녕하세요. 저는 강경희입니다. 지난 시간 그 5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현대 시의 흐름에서 시사적으로 중요한 그 작가와 작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그 시인들의 구체적인 작품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거기서 특히 어떤 부분들이 그 중요한 그런 그 시사적 의미들이 있는 부분들인지 이런 거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그 교재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 그 시사가 끝난 부분 뒤에 이상화 시인, 김소월 시인 이 두 분의 그 차이점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한국 현대시 작품 감상 이런 부분에서 작품 모두 그 7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유리창, 바다와 나비, 성북동 비둘기, 생명에서, 와사등 청로루. 요걸 오늘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쭉.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그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그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권 상실의 그런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그런 상징적 의미로는 광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 국권 상실의 현실에 이 봄이라고 하는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인가. 봄이 계절적인 봄이 오기는 왔는데 이 우리 그 민족의 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인식, 이런 게 담겨져 있는 이런 구절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실 인식 속에서 화자는 국토로 나옵니다. 국토로 나와서 쭉 그 국토의 그런 그 길들을 쭉 걷죠. 쭉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한 8번째 줄 좀 내려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8번째 줄 내려오면 바람은 내기에 속삭이고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고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고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 화자가 그 국토에서 그 국토에서 그 겪고 있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국토에서 느꼈던, 확인했던 이런 내용들이 뭐였었죠? 그 봄을 맞은 국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국토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현실과는 달리 이 국토는 봄을 맞아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해서 다시 생명력을 복원하고 있는 그런 국토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바로 그런 것은 자연의 섭리 라고 하는 것을 이 화자는 느끼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걸 깨달은 화자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끝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이것과 대조시켜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빼앗긴 현실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마치 이 국토가 봄을 맞아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정신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강인한 신념 이런 것을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20년대
대표적인 시인이었었던 이상화 시인의 작품으로서 우리 민족이 처했던 현실, 20년대의 현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국권 회복에 대한 강인한 염원, 신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던 시였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옆에 여러분들 그 이해와 감상 부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쭉 설명을 읽어보시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유리창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인 정지용 시인의 작품이고요. 20년대 시인을 받고 지금 이 유리창이라는 작품은 30년대의 대표적인 그런 시의 작품인데요. 30년대에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30년대에 순수 시문학적인 그런 작품의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유리창 30년대 정지용 시인의 작품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 다 간략간략하게 적어 놓으셨죠? 자,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의 내용을 크게 쪼개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까지예요. 이 세 번째 줄까지의 내용은 창밖에 영상이고요. 자, 시인이 화자가 창에 기대어서 입김이 서려 있는 유리창을 접하고 있는데 입김이 사라지면서 마치 어떤 새가 찾아와서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그 창밖 영상, 시각적인 이미지로 처리했죠. 이때 날개는 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시의 내용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새는 다시 죽은 자식이라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설명을 한다면 시인은 어느 날 밤 유리창에 기대어 있다가 날개를 파닥거리는 듯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건 죽은 자식이다 라고, 그 죽은 자식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환각,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면 아버지는, 그 화자는 자식을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유리창을 닦고 보려고 애를 쓰지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가시는가 하면 여섯 번째 줄까지, 조금 전 내용은 세 번째 줄까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줄까지 갑니다. 그 여섯 번째 줄의 내용을 보면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창 밖에 창밖 하늘에 비친 그런 영상이 될 수 있겠죠. 이때 물 먹은 별,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시각적인 영상이 아주 잘 드러난,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 먹은 별, 이 별도 바로 이 자식하고 연관되는 이미지겠죠. 왜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별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식의 이미지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물먹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눈물 어린 눈으로 그 별을 바라보는 화자의 슬픈 마음,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픈 마음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그 정서를 드러낸 게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표현의 말로써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고 시각적으로 이 시를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구절이죠. 뒷부분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롭고 황홀한 심사, 외롭고 황홀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대표적인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버지는 환각에 빠져서 그 환각,
그 자식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유리를 닦지만 닦으면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그 창 바깥에 캄캄한 어둠의 세계만 보이고 이래서 외롭다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외롭고 황홀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러한 감정의 갈등 속에서 이 화자는 끝부분에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절규를 다소 감정을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처리한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들어갈 작품은 바다와 나비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도요. 그 작가가 김기림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그 작가의 작품이죠, 여러분.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겠지만 감정을 처리한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제시되지 않죠. 시각적인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시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나비가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 바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나비, 흰색이죠. 바다, 푸른색이죠. 그래서 일단 색채적인 대비가 크게 나타나고요. 나비의 이미지는 연약합니다. 순수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나 바다라고 하는 세계는 굉장히 어떤 거대한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또 이 거대한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꽃이 피지 않는 그런 어떤 불모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철없는 세상을 모르는 그 나비는 이 거대한 바다에 도전을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거대한 바다에 도전을 했다가 다시 물결에 절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서 어떤 동경과 좌절, 그 좌절의 아픔 이런 것을 초승달이 시리다 라고 하는 감각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 시를 쓴 그런 내용이죠. 이런 그 나비의 형상은 어쩌면 이 김기림이라고 하는 당시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그 주인공이 거대한 그 서구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서구의 문화를 자신이 동경하기는 하지만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 조그만, 초라한, 왜소한 바로 그런 무기력한 그런 그 지식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시를 썼다라고도 그 이제 그 비평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나비와 바다라고 하는 이 시의 색채 대비 또 주제 의식은 동경과 좌절, 시인과 연관 지으면 거대한 서구 문화 앞에 초라한 지식인 뭐 이런 의미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 거기 이제 그 설명 부분에 핵심 정리 부분에 한번 볼까요? 그 부분에 보면 표현 부분입니다. 표현 부분에 견고하고 명확한 시각적 이미지 옆에 공감각적 이미지 제시 이런 부분이 있죠. 공감각적이라고 하는 건 표현상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전이는 옮겨진다는 이야기고요. 감각은 여러분들 시각, 청각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새파랗다라고 하는
세파라타라고 하는 시각의 감각을, 세파란이라고 하는 시각의 감각을 실이다라고 하는 촉각의 감각으로 감각화하면서 전이시키면서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각적인 표현은 바로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개의 그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정지용의 유리창 또 그 나비와 바다라는 그런 작품을 보셨습니다. 네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면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나와 있죠. 전문이 모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그 1년을 보면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이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의미로 보시고요. 번지가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터전, 개발, 그러니까 문명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문명,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연은 터전을 잃게 된 비둘기의 모습에 대해서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연의 내용도 마찬가지. 2연의 네 번째 줄쯤 가면 채석장 포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이 채석장 포성이라는 게 역시 성북동 산의 그 자연의 개발이 되는 그런 횡포, 개발의 횡포를 이런 포성이라고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런 개발로 인해서 역시 그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의 모습이 이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비둘기의 모습,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3년에 가서 시인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다섯 번째 줄쯤 가볼까요?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비둘기가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자, 이 시는 굉장히 그 문명 비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시는 60년대에 그 나온 시로서 문명 비판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징성을 보면 첫째적으로는 자연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명에 의해서 순수한 자연이 파괴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의 의미로는 개발이 되면서 도시화된 그런 주택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그런 주택들이 생기기 전에 그 성북동에는 원래 그곳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그 원래 주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북동에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 더 보면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그런 어떤 그 주택을 도시화시켜서 그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대립으로서 바로 그런 그 도시 문명화된 집으로 인해서 성북동의 원래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자연의 순수성, 결국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비둘기는 결국 자연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현대인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는 도시 문명적인, 문명 비판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에 그와 연관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번째 작품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나와 있죠. 유치환 30년대 생명파 대표적 시인입니다. 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한자 어휘도 많이 나와 있고 어려운데요. 이 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서 그래서 화자 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을 3번째 줄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을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병든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년을 끝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1년에서는 생명 고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2연으로 가면 거기는 한번 뜬 백일, 태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해 다 죽어버린 영겁, 영원한 오랜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허무와 적막 속에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라고 하는 바로 그 화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공간,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극한의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2번째 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떠나고 고행을 하네요. 그리고 3년으로 갑니다. 그 열렬한 고독 속에서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마주서게 될 것이니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어느 모래 언덕에서 후회 없이 백골을 쪼이리라 죽겠다라고 하는 의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자기는 자신의 생명의 본질인 원시의 생명을 찾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3번째 연에서는 이것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성취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시는 떠나고 고행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였고 뭘 성취를 하느냐. 병든 나무에 생명이 없었던 그게 문제였었으며 나는 이러한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원시에 본연한 그런 자태의 건강한 생명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 추구했었던 시인답게 그 시의 내용도 이런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생명에서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에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시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와사등이라고 하는 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등. 차단한, 차디찬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그 시인이 자신이 그 만들어내는 시어인데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그 시어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해가 황급히 황망히 날개를 접고 시간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김광균 시인의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각적 그 감각을
중시 여겼던 시인이었었고요. 황망이 날개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다 처리하고 있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선 거리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겹구나. 공허한 군중 행렬에 섞여 무거운 비애를 지고 길게 느린 그림자 뭐 이런 구절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거기서 문명을 나타내고 있었던 어휘들이 뭐 야경이라든가 또는 그 고층이라든가 또는 그 공허한 군중이라든가 낯선 거리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구절들을 보면 화자가 있는 공간은 무질서하기도 하고요. 황량하기도 한 그런 도시에 있죠. 근데 이런 무질서하다, 황량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러한 단어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창백한 묘석 같다, 황혼에 젖었다, 잡초인 양 헝클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잘 그 묘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화자는 고독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어떤 그 불안한 그런 의식들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화자의 정서마저도 지금 여기서는 눈물은 사실 눈에 보이는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이라든가 또 그 처음 부분에 나온 차당한 등불이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그래서 비인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처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도시에서 느낀 그 화자의 고독하고 그런 슬픈 비애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처리한 1930년대 대표적인 김광균 시인의 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박목월 시인의 청로루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나와 있죠, 여러분. 청로루 시를 보면 먼 산 청운산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자하라고 하는 것은 자자가 자주색의 자자이고 하자가 안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랏빛 안개가 끼어 있는 그런 산을 자하산, 좀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가 들죠.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런 소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산도 나와 있고요. 그 노루도 나와 있고요. 구름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그 묶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동양적 자연을 박목월 시인입니다. 청록파였었죠. 자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 앞부분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동양적인 자연을 간결한 아주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까? 아주 간결한 시어로 관조라고 하는 말뜻은 관자가 볼관자이고 조자가 비출 조자인데요. 어떤 대상을 겉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사색적인 자세예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그래서 관조적으로 지금 단순히 어떤 그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동양적인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의 회화성 속에 읽어보면 동양적인 이상향이라는 의미가 잡히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도록 시를 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앞 작품의 내용은 자연이라는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될 것이고요. 동양적인 관조의 세계, 동양적 이상향의 세계, 이런 것들이 간결한 시어를 가지고 표현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배운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었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죠. 그래서 국권 상실의 그런 그 현실을 어떻게 그 극복해 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30년대 시인으로서는 유리창 정지용 시인에서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러한 슬픔을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감정을 절제시켜서 표현한 그런 시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읽었던 와사등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도 그 문명 속에서의 비애나 그런 방황의식 이런 것들을 역시 시각적으로 처리했던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작품은 김기림의 나비와 바다라는 그런 작품이었었죠. 그래서 나비와 바다를 대조시켜서 역시 그 동경과 좌절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그 40년대 그 청록파의 대표적인 작가 박두진의 청노루를 보면서 그 안에서는 그 동양적 자연, 관조의 세계 이런 것 등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그 시로서는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그런 그 내용으로 오늘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